당대표들에 대한 평가는 뭐 약간 더 접어두고 일단은 이제 확실히 이제 판을 흔들고 있는 효과가 조국혁신당에서 나타나는 건 분명히 보이는데 핵심 포인트는 아마 그걸 겁니다. 이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과 표를 나눠 갖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냐 아니면 기타로부터도 더 표를 얻어와서 결과적으로 이쪽 파일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데이터에서도 일부 힌트는 좀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김진 위원님께 한번 더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충격적인 현상이죠. 이것은 다만 이 선거를 떠나서 한국의 사회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이것은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아니 진지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저는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가지 부류라고 봐요. 네. 첫 번째는 아주 골수 강성 지지자들입니다. 이 지지자들은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2020년, 2019년 그때서부터 조국 정경심 수호 집회에 참석을 하는 그 많은 인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조국 대표와 그 패밀리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런데 너무 많이 어떤 이 사법적인 이것을 많이 겪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조금 이 동정심, 연민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고 세 번째는 조국은 아주 잘못했고 조국 신당이 저런 식으로 득세하는 것은 문제가 많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우니까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는 회초리로 삼겠다. 예, 예. 응? 이것이 세 번째 부류고 예. 네 번째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디지털 문화가 발달이 되고 SNS가 이제 극도로 이렇게 많이 퍼지면서 정치가 상당히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와 있어요. 예. 정치는 일단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응? 근데 조국 대표와 조국 신당을 보면 재미라는 측면으로 보면 재밌거든요. 예. 응? 시선을 끈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선 끄는 게 아니라 그 하는 액션이나 무슨 예. 언행이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재밌어요. 예? 간판이 조국인 사람이 딱 하니 2심에서 징역형 2년 딱 때려 받았는데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고 나섰죠. 그리고 또 저 징역 3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딱 하니 국회의원 다시 단다고 급했지 비례대표 안정권으로 들어갔죠. 예?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의 10분짜리 선거 방송 연설을 봤는데 굉장히 선동적이고, 예. 굉장히 선동적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조국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성 이것이 네 번째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팬덤이 생겼다는 거예요. 팬덤 일종의. 팬덤은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아주 강성 거기, 지지자들이 네. 팬덤이고 팬이 아닌데 그냥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네. 조국이 쇼츠로 나오면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 재밌어서.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가 보이고 있는 하나의 예. 트렌드다. 예.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제가 또 예, 예. 추가를 하면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조국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아까 네 가지 그런 원인 분석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성의 추락, 예. 도덕 수준의 추락을 조국 현상이 보여주고 있다. 응? 조국 현상, 그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많은 유권자들이 이해를 하실 거고 어떻게 저런 정당 저런 사람에게 이런 폭발적인 어떤 인기의 바람이 부느냐인데 근데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유 작가가 계시기 때문에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예. 환영합니다. 오케이. 네. 조국 현상인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왜 전반적으로 도덕성의 추락이 되느냐.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이 투신해서 서거하셨습니까? 내가 부엉이바위에 2번이나 올라갔어요. 기자 시절에. 칼럼을 쓰는데 제대로 써보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엄청난 제가 바위 끝까지 갔는데 다리가 후두르들 떨렸는데 송곳처럼 솟아오른 바위로 뛰어내릴 생각을 왜 했느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뭐였느냐. 봉화마을에 놓은 밭, 그 권양숙 여사하고 젊었을 때 데이트했던 그거 제가 보고 싶어서 제가 갔어요.
봐야지 노무현에 대해서 칼럼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대로.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다. 염치가 있는 사람이다. 노 대통령이 투신한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번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이 문제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자, 마지막.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예. 이유가 뒷부분에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투신의 결정을 한 이유가 자기 몰래 자기 가족이 640만 달러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고, 두 번째는 640만 달러 근데 받아가지고 그만하셔야 돼요. 내 지금 얘기를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예. 이 토론이 산으로 갑니다. 도덕성의 문제에 대해서만 결론 뒷부분의 지어주시죠. 얘기. 예,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소문들을 안 아니 꺼냅니다. 노무현재단 예. 이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러니까 물어보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세요. 아니 640만 달러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시라고요. 언론에 보도되고 다 사법적으로 된 언론에 건데 무슨 보도되면 그게 사실관계입니까? 다 무슨 사법적인 다 나왔잖아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다 됐어요. 수사를 돌아가셔갖고 했고. 공소권 없음인데. 그거는 그건 다 예, 그런데 지금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그 같습니다. 돈을 가지고 딸이 그만하세요. 그런데 그 딸의 남편을 그만하세요. 그 딸의 남편 아니 뉴욕의 고급 아파트를 사서 자, 이제 그만 듣겠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그런데 될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을 공천을 했다 이 말이야. 그만하세요. 예, 자, 요약해 주시죠. 그만하시고요. 예. 가족을. 근데 그만하시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알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세상에 그걸로 혜택받은 사람이 일종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런 사람을 종로에 딱 공천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던 그 지역구야 말이죠. 그러면서 노무현 정신을 내가 이어받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 이게 한국 사회가 도덕성이 있는 겁니까? 자, 여기까지만 노무현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죽음이 내가 너무 아깝다 이 말이에요. 예, 저 이걸로 논쟁하는 게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 예. 다시 유 작가님 말씀 주시죠.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해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둘러싸고 여기서 논의하지 말자고. 우리 김진희 의원님은 제가 좋은 뜻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신 거는 이제 공감하는데 그 이해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각자에게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예, 조국 현상에 대해서 조국당 현상에 대해서 이건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룹의 지지자들을 분석하신 건 이제 큰 틀에서 동의해요. 잘 보셨다. 그렇게 동의하고요. 다만 이것이 한국 사회의 도덕의 추락을 나타내는 거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조국당 현상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덕적, 정치적 파산의 이면이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심까지, 이제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상당히 깃발을 들었는데 지금 25%의 유권자들이 표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조사를 봐도 되게 거선입니다. 이거는 조국이란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떤가에 대한 평가와 상관이 없이 공정, 정의를 내걸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에서 파산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태도라고 저는 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저는 보고요.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럼 정치는 없어지고 도덕 전쟁만 남는 거예요. 저는 비평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요. 조국당 현상은 두 가지 점에서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는 뭐 이거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현실적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이 선거에서 조국당의 등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예측이 되냐. 그 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례대표 득표에서 조국당이 없었을 때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던 그 지지율보다 지금 조국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친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두 당이 원내에 들어가면 협력할 거기 때문에 야권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늘렸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 점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는 이게 좋은 현상이든 안 좋은 현상이든 간에 그거는 각자 시야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영향은 이건 지금 사람들이 주목을 별로 안 하던데 저는 선거 막판에 이 변수가 엄청나게 크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이미 PK 지역에 대한 영향력인데요. 이 조국 그 개인과 관계된 건데 이거는 지금 PK 지역의 분위기가 어떠냐 하면 부산, 울산, 경남의 분위기가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요 며칠 정치 비평가들이 여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PK 지역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가 약간 그 여론조사표를 보면 2030 세대한테는 그렇게 별로 안 보여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근데 50대, 60대에서 조국이 흔들고 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의 부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3당 합당으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기 전에 김대중, 김영삼 이 두 분이 야당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 부산이 어마어마한 야도였거든요. 야당의 도시였어요. 진보의 도시고. 이제 그때를 지금 2030은 모르고 5060은 알아요. 그 지금 조국 대표가 사투리를 막 쓰고 막 이상한 엔터테인먼트를 하는데 약간 50대, 60대의 오래된 원래 YS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옛날 향수를 좀 흔들어 깨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약진하는 또 그 조국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이 예. 그 향수를 흔들어 깨우는 그것과 좀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른바- 가설이에요, 가설. 예. 과거의 야성 예. 같은. 그게 만약 이것이 실제로 큰 효과를 낸다면 지금까지 뭐 민주당이 많이 해봐야 그 부산, 울산, 경남 합쳐서 지난번에 7개인데 한 10개까지는 가지 않겠냐. 근데 이 현상이 더 커지면 그걸 넘어갈 수도 있겠다, PK에서.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 지역구, 비례 양쪽에서 조국당은 여당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여기까지만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죠. 김진희 의원님의 말씀에 이제 어쨌든 요약은 조국 혁신당을 왜 지지하는가에 대한 네 가지 부류에 대한 건 뭐 솔깃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판을 왜 어떻게 흔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집중해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뭐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 토론을 하는 이유가 옳고 그름의 문제라든가 도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시선으로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현재를 가장 잘 진단하고 가장 잘 예측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 문제가 이제 될 테니까요.